지금부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제가 국토부에도 그 자료를 좀 조사한 자료 있느냐 했더니 없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단순히 그냥 거기에 해명인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의 실생활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 문제라는 것은 아주 꼼꼼하게 통계 자료 분석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이제 부동산 관련 예컨대 우리 국민 자산 중에 76%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을 그냥 어쩌면 투기꾼들이나 아니면 허위 왜곡 기사 쓰는 이런 사람들한테 국민 자산을 맡길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국민들께서 자산의 76%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보호하고 관리해 줘야 되겠다. 정부에서. 그래서 저는 이 투기꾼들에서 휘둘려서는 안 되는 이런 부동산 관련된 걸 위해서,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앞으로 이 부동산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과학적이고 아주 면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감독기구 혹은 부동산 조사기구가 우리 정부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것도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가진 기구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좀 예외가 없을 만큼 아주 특별합니다. 아파트가 최고급 주택의 유형이고 아파트가 비슷한 평형이 수백 세대, 수천 세대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종사하는,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보도 너무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투자의 수단으로 될 너무나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이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게 투자적 속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투자적 속성에 따라서 언제든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가 국민들에게 너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그런 이상 거래가 나타났을 때 그 거래 하나로 다른 집의 값을 다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적인 거래 분석하는 기구가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중심골 이종배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이 망언 또 처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셨죠? 네네. 네, 이 망언 발언을 잘못한 이런 것도 한 번 잘못하면 실수로 치부할 수 있지만 연이어서 이렇게 잘못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면서 발언한 이런 것은 우리 후보자님의 어떤 시각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인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 우리 당 의원님들의 뜻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권력을 사리사욕에 이용했다, 그래 권한을 남용했다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허위고 부인하고 계시고 그러는데요. 특히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SH 사장 시절의 잘못을 네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것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네네. 그걸 보니까 내용 중에서 특혜 의혹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확인되지 않음 이런 정도로 아주 맹탕 감사했더라고. 맹탕. 이 감사한 사람들도 상당히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큰 조직에서 사장 혼자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서 이 책임 전가식 발언을 하시는 거 봤는데 이 타당치 않은 그런 발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 SH 사장 할 때 고위직 전문가 채용위에서 채용을 처음 도입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내규로 만드는데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14년도 11월 취임하고 12월 10일 날 결재를 하시면서 개방형직이 운영 지침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이 사장 지시에 의해서 하신 건데 보다 좀 전문가를 한번 채용해보자 이런 뜻으로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네. 과거엔 안 했는데 이제 우리 후보자께서 가셔가지고 지시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당시에 서울시에서 공기업 투자기관 뭐 운영 지침에서 그런 걸 것도 권장했었습니다. 있었고 안 할 수도 있었고 하셨는데 어쨌든 아, 서울시 권장 사항입니다. 예, 권장사항인데도 뭐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사장께서 뭐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셨는데 아니요, 2014년 12월에 투자 출연기관 혁신 방안에서 자. 적극적으로 채용하라고 이렇게. 그럼 어쨌든 네. 좋습니다. 어쨌든 사장이 결정해서 하신 거고 여기에서 20자리의 7자리 중에서 9자리를 하셨더라고요. 8자리 하고 임원 1자리 그렇게 하셨죠. 네네. 이게 그러면서 전부 다 환경대학원 출신자들로 환경대학 다는 아니지만 환경대학원 출신들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또 대학원 서울대 출신도 이렇게 해서 동문들 많이 썼다는 그런 지적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지적이 타당한 이유가 우리 사장님 퇴임하고 나선 환경대학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서울대학 출신자들이 이 공모직에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사장님 계실 때만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지적하시고요. 하고요. 자, 다음 보시죠. 홍보처장 계시는데요. 총 홍보처장으로 모신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여기 이렇게 개방형직위는 모집 공고를 하시거든요. 모집 공고에서 이 자격 기준을 여기다 정하는데 이게 내규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는 겁니다, 되게. 그런데 이 자격 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자격 기준이 하나도 안 맞아요. 뭐 학력도 학사에다가 아무런 자격증도 없고 무슨 경력 기준도 안 맞고 아무런 기준도 안 맞아요. 경쟁자들은 이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청을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어떻게 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채용을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사장님이 모셔왔으니까 밑에서 어쩔 수 없이 접수했고 이런 사람들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으면 바로 임용 취소를 해야지 되는 건데 감사가 이게 뭐 헛감사니까 이거 취소도 못했고 이런 자격 없는 사람을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1급으로. 이건 관련된 공무원들, 인사 관련된 그 직원들은 전부 다 징계감이에요. 중징계감이에요. 지금도. 사장님도 포함해서 모두 다 중징계감이라고. 또 보세요. 공공개발사업처장으로 채용되신 분, 서울대 환경대학원 동문인데 이분도 이 건축사 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해가지고 관련 경력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앞서 그 홍보처장도 동문이시고 또 서울시 시장 비서실장 뭐 압력이 있었다 하는 내부의 제보도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서울시의 조사 보고한 거 보면 이 변 후보자 동문께서 마치 이게 짠 것처럼 전부 다 일본어로 서류를 내요. 일본어로 서류 내고 이 사람들이 다 되는 겁니다. 다 채용이 돼요. 이 대부분 보니까 공모기관에 첫 응모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채용할 걸 언질 없이 이렇게 처음으로 공모를 하고 어떤 분은 혼자서 단독 응모하시는 분이 있어요. 단독. 도시연구원장은 서울연구원에서 같이 근무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단독 응모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보니까 이 규정에 정부의 지침을 위반해서 내규를 제정했어요. 사장이 독단적으로 이걸 채용 못하게 돼 있는데 지침 위반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2배수, 3배수를 뽑으라고 사장이 찍은 거예요.
그건 규정 위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채용했으니까 엉망진창이 됐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큰 국토부를 어떻게 관장하신다는 거예요? 인사 전행 아닙니까? 나중에 이걸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나 생각해서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 한 번만 좀 말씀할 기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그 홍보처장은 그 아까 자격으로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격이 2013년 11월부터 그때 공모한 시기까지 인천 아시안 게임 홍보본부장입니다. 그 3급에 해당되는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원장은 그 당시에 그 연구소가 아직 체계화가 돼 있질 않아서 거의 팀장급 수준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사 받은 그 자격은 엄청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박사 받은 사람이 팀장급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신 분은 서울연구원의 부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저는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제가 분야가 그 다른 분야가 아니라 도시계획, 부동산, 그다음 서울연구원 이런 출신이고 또 대학원을 또 그런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응모해 주셔서 그 경쟁을 거쳐서 된 것이고 그 경쟁 과정에 심사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위원장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행을 하면 노조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얼핏 보시면 많이 학력이나 뭐 경력이 겹치기 때문에 압력을 행사하는 걸로 볼 수 있지만 노동조합에서 그런 것을 눈을 켜고 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침 위반 규정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시죠. 네, 지침 위반은 그 지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장 방침을 먼저 만들어서 직제를 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지 않습니까? 직제를 먼저 만들고 지침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앞으로 개방직을 하자라고 지침을 정하면 그 실무선에서 올라와서 사장이 결재하면 그 지침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규정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행정이지 않습니까? 지침 위반. 네? 안행부 지침 위반. 안행부에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공기업에 대해서 직원 공기업에 대해서 안행부 지침. 이 전문직은 말이죠. 전문가이기 때문에 1급 해당되는 직위 공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과 무관하게 전문가로서 채용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PPT 준비되면. 장경태 의원님. PPT 준비되면. 네? PPT 준비되면. 아, 네, 네. 네, 서울 동대문을 출신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정말 구의역 사고는 정말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줬던 사고였습니다. 정말 이 김군에 대해서 많은 또 사과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사려 깊지 못한 말만큼이나 문제의 본질을 더 강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전원이 또 아마 모든 이 국토위원들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전원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동의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로만 끝나선 안 된다.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제2의 김군이 나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과정 매우 다시는 돌이켜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공공부문 외주화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이 108개 기관의 선진화 추진계획 1차부터 3차까지 발표했고요. 경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기재부에서 발표합니다. 이 제4차 선진화 계획은 정원 감축, 예산 절감, 조직 효율화 같은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 통행료진수, 단순 유지보수, 안전순차의 업무, 또 한국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소방기능, 청원경찰, 항공등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였습니다.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는 2008년 인력의 20%를 감원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요. 외주화 및 민간 위탁을 추진하면서 이 공공부문 선진화라는 포장지를 씌웠습니다. 다음, 박근혜 정부는 거기에 이어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이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구조조정과 통폐합에 완성한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이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이 합리화 정책 방향 구조조정을 용인하면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아웃소싱을 단계적으로 확대했고요. 시설안전공단의 민간진단 부문을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전 5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한전 KPS 같은 경우 화력발전 정비를 민간 시장에 개방을 확대하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원전 상세 설계 업무에 대해서 민간 개방 확대,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용품 시험 인증, 또 한전 KDN 같은 경우 전신주 관리 등의 안전 업무까지도 외주합니다. 이러면서 태안 우리 김용균 정말 청년 노동자의 사고까지 발생하는 걸로 이어지는데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이 중앙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이 서울시의 이 시정도 그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안전 업무의 외주화와 분사화는 계속되는데요. 2007년 서울시의 이 투자 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 발표되고요. 또 2008년에 이 서울메트로 분사 추진 계획안 사장 방침으로 수립됐습니다. 2011년에 계속적으로 조직 슬림화, 인력 감축, 또 은성 PSD 설립이 이 당시에 됐던 일입니다. 은성 PSD 같은 경우는 이 독소 조항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정말 우리 존경하는 김은 의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1시간 이내에 미도착 시에 지연 배상금을 물어야 되고요. 동일장애 3회 발생 시에 배상금을 내야 되는 등의 이 독소 조항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이 역사당 1.2명밖에 안 돼서 관리 인력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작업 매뉴얼도 그때그때마다 바뀌었는데요. 어디 도착하면 누구에게 통보하라는 것도 자주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마스터키도 자율적으로 빼내서 쓰고요. 2인 1조 하라고 했다가 1인 작업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야간에만 또 해야 되는 게 있다가 세부 규정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런 위험의 외주화 과정을 이제는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안전하고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사업들이 민영화되고 또 개방화되고 또 하청으로 이제 외주화되거나 분사화되는 경우에 핵심적인 관리 기능은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반면에 외주화된 기업 또는 이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인명의 손실이 있을 수 있고 또 네. 그만큼 많은 인명의 희생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치유가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 의원이 현안 질의 때나 국정감사 때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시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등의 다 25개 공공기관에 네. 대한 많은 어떤 경영 방침을 혹은 또 운영 방침을 세우실 때 많이 외주화되어 있는 부분들 많이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SH와 LH 사장 시절에 많은 또 이 안전 강화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SH 사장 시절에 이 주택 하자를 획기적으로 감소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고객 사전 점검 지적을 65%나 감소했고요. 입주 전에 미처리 건도 91%나 감소했었습니다. LH 사장 시절에는 또 이 사망 사건이 절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이 노력들을 하셨고, 제가 그래서 항상 이 발언을 또 가지고 언론이 쓰시길래 발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 7월 조회에서는 각 지역본부에 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안전기획단을 안전기획실로 격상하고, 2020년 7월 조에서는 이 사망 사건을 66%나 줄인 성과가 있었는데 더 강조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부상자 10분의 1 수준을 줄였는데 애써주신 우리 본부장님과 안전기획실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9년 6월 조회사에서는 입주민 관련돼서 생애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주거약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새로운 관점으로 해야 된다. 사장으로서 당연히 하실 말씀이긴 한데 이런 말씀들이 언론에서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의혹들 시황에서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블랙리스트 이미 사실 3년 전에도 이미 수차례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게 또 나오는 것이 단독 기사를 달고 나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투서와 제보를 받았지만 인사청문회라서 굳이 언급하진 않겠지만 차기 사장 인사라든지 근무 태만, 업무 기피 등으로 인한 승진의 과정에서 약간 불만이 있었던 분들, 혹은
뭐 과거 그 과거 시장 시절에 이 건설 사업, 친구 건설 사업에 대한 청탁도 엄청났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급격히 줄어들자 불만이 고조됐다든지 개인적 원한 관계 같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뭐 이런 문화가 저는 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조직을 아주 더 꼼꼼하게 촘촘하게 이제 관리했었으면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이제 퇴임 직전에 이제 생긴 일이고 아마 일종의 권력 누수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그 투수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명예를 덮어 씌우긴 쉽지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데 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저로 인해서 계속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 저로서는 참 너무 안타깝고 좀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이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문제가 있으면 이제 당당하게 밝히는 건 몰라도 이렇게 무기명으로 투서를 해서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좀 너무 당사자로서는 좀 치명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울산 중구 출신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입니다.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2016년 6월 30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회의 회의록을 본 의원이 최초 입수하고 또 보도 자료를 내고 또 기록을 살펴보면서 많이 놀랐고 또 저도 공직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참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앞서 여당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뭐 허위 조작 왜곡 뭐 이런 자료나 보도를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회의 회의록 2016년 6월 30일 임원회의실에서 한 거 이거 보셨습니까? 네, 이 회의록이 조작되거나 혹시 왜곡된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누가 녹취를 한 건지도 제가 알 수가 없고 이게 어떻게 나갔는지도 이 제가 알 회의록을 수가 없습니다. 봤다면서요? 네네네. 봤는데 이게 조작된 겁니까? 언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는 타자를 쳤을 때 단어가 빠질 수도 있고 더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현재로는 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제가 뭐 제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에게 소위 막말을 하신 게 그게 뭐 왜곡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들이 순간적인 말 실수나 혹은 순간적으로 했는 말인지 아니면은 국무위원 후보로서 장관 후보로서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는 따지고자 합니다. 후보자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또 대학 교수, 고위직 공무원을 역임하면서 집 없고 힘들게 생활하는 소위 서민들, 사회 약자들 애환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하여튼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특권이 있거나 권위주의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개인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일국의 장관 후보는 절대 그런 인성을 가진 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합니까? 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나 막말이라기보다는 정말 특권의식에서 기인된 가치관과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기조는 변 후보 때문에 정말 무색할 지경입니다. 특히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 또 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욕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국민 위에 군림하고 또 약자를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핍박하는 장관은 절대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H공사 건설안전본부 부장회의 회의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 두 번째, 입주자를 선정할 때 아예 차 없는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그게 돼야 된다. 이게 집 없는 사람들은 외식도 하지 말고 또 집 없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가지지도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쉐어하우스 아시죠? 네네.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사는 건 따로 살고 식당은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계입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밖에서 아예 외식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주차장을 줄여서 차를 없는 사람을 모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회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저 말은 했던 기억은 나는데 제가 하는 취지는 뭔가 하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거기를 운영할 사람에게 토지를 줘야 공유가 되잖아요. 밥을 가져다 놔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랑 밥 먹기 싫어할 수도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그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해명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하시고 자 사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2015년 1억 1200, 2016년 1억 4천, 2017년 1억 3200. 그 다음에 1년 법인카드를 4,900만 원, 한 5천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죠. 네. 법인카드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직원들 그 회식 비용이나 그다음에 이제 식사비로 주로 쓰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이 법인카드를 1년에 5천만 원씩이나 쓸 때 네. 사장님은 계속 외식하신 거 아닙니까? 네, 직원들 부서 회식이 있거나 사장님 그럴 때 집에서 식사했습니까? 집 없는 사람들은 된장찌개 한 그릇도 외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조국 전 장관이 모두가 용이 될 수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하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도 많습니다. 세곡동에 서초구청장 그러니까 서울시장하고 당이 다른 서초구청장이 체육시설 공원을 체육시설로 해달라 이걸 환경단체를 이용해서 슬쩍 떠들게 하라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은 국민 62.4%가 후보를 국토부 장관 적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없어도 청와대에서 임명한다고 하던가요? 어떻습니까? 국회 동의가 없어도 임명받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돕기라는 게 국무위원으로서 우선 책임입니다. 능력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국민들의 눈높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국무위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시겠습니까? 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후보자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네, 그 오해 여지 그 전체 발언 중에서 일부만 자르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외부에 공개되는 회의가 아니다 보니까 내부의 분위기랑 좀 다르게 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훨씬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네, 마저 좀 네, 들어보시죠. 의원님 해명하시고. 네, 네. 네, 지금 위원장께서 보세요. 내가 무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들어보시죠, 의원님. 네. 네, 그 아침 식사 그 외부에서 밥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공유 식당을 만들면서 설계상으로만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케이터링이나 아침 식사를 공동으로 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길래 우리나라 사람은
아침을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먹지 않는다. 그러려면 비슷한 성향을 가지거나 취미가 같거나 원래부터 잘 아는 사람이 먹게 만들어야 되고, 또 아침을 케이터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 먹는 형태로 설계를 하면 실제 문화랑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아침이란 말이 빠지면 이렇게 의원님께서 변명하지 말고 아. 솔직하게 국민한테 사과하세요. 네. 네? 그 말이 맞습니까? 왜 본질하고 다르게 이야기하고 지금 와서 그런 변명을 둘러댑니까? 아니 그건 진짜 맞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잘라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취지가 그게 아니고 그 전체가 제가 그때 있은 거를 녹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좀 그다음에 네,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학생이나 청년처럼 차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역세권에 차 없는 사람을 입주 자격을 차 없는 기준으로 하면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임대료도 싸진다.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인데 가난한 사람은 차 없이 지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참 너무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회의가 앞뒤로 다 맞춰봐도 장관님 네, 마무리하시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웅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인천 서구갑의 김교웅입니다. 우리 장관 후보자에 내정되신 거를 먼저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변창흠 내정자는 굉장한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도시계획, 행정학 이런 걸 강의하시고 또 SH공사의 사장도 하시고 그 전에는 또 연구소에도 연구위원으로 계셨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의 이 건설 현장에 있는 LH공사 또 사장을 하시고 이제 국토부 장관에 내정이 되셨는데요. 아마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 또 주택의 공급의 문제를 이론과 실제를 잘 아시는 변창흠 우리 장관 내정자를 그래서 아마 내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앞서서 동료 의원들도 많은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게 이제 장관이 되시면 우리 서민 국민들을 바라보는 이 철학이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김군 문제라든가 또 이 공유부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게 좀 내포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변창흠 내정자의 뜻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성민 의원이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뭐 미쳤다고 사 먹느냐. 요거는 뒤를 안 보고 앞에만 띄고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변창흠 우리 내정자는 이 공유부엌이라는 거를 이게 아마 설계 때 시작 들어가는 설계 때 내부의 직원들끼리의 회의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프라이버시가 좀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공유부엌만 이렇게 져놓고 거기서 만약에 식사를 안 하게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런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 공유부엌의 효능성을 갖게끔 하자. 이런 뜻 아니에요? 네네. 그죠? 네네. 김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 김군 사건도 그런 발언은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내정자께서 이 외주업체의 안전과 생명과 이런 시스템을 보지 않고 그냥 그 현상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김군의 부주의만 보고. 이건 정말 문제가 있죠. 그러나 내부의 그것도 회의예요. 그죠? 건설본부장과 이 각 부장들하고 내부 회의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선 우리 장관 내정자의 철학을 이젠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한 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 동료 의원들도 그 발언의 앞뒤를 빼고 그것만 가지고 정쟁으로 해서 청문회도 끝나기 전에 미리 장관을 사퇴하라는 등 이런 것도 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의 국토부가 안고 있는 문제, 또 주택의 문제, 대한민국의 전세의 문제, 집값 상승의 문제, 투기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장관 내정자의 그동안의 살아온 삶의 이 경험
이걸 통해 보면 제대로만 하시면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요. 그러나 그 기저에는 우리 국민들이 가슴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철학을 좀 가져라. 라고 하는 우리 동료 의원들의 경각심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관 내정자 한 말씀 하시죠. 네, 비록 내부 회의지만 어쨌든 제가 아주 꼼꼼하게 성찰하지 못하고 구조도 잘 모르면서 잘못된 예를 들고 또 말을 해서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하고 반성합니다. 앞으로 공직자로서 훨씬 더 성숙되고 또 정제된 표현,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낮은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의 권익과 또 생명, 그리고 또 주거 복지가 또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그러니까 아까 육성에서도 우리 김군의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아이의 명예회복이 중요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네. 문제는 이제 장관 내정자는 사과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깔아서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갖고 갈 것이며, 불과 3일 전에 평택의 물류창고에서 3명의 중북 교포가 사망했잖아요. 네. 자, 건설 노동자들이 작년에만 855명이 사망했어요. 건설 쪽에서만. 산업재해가 855명인데 건설 분야만 428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내놓은 법안도 산업재해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건설안전특별법, 이것도 좀 시스템을 좀 제대로 만들고 장관님께서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우리 국민들 또 노동자들 여기에 대한 생명과 안전과 이런 존엄성을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깔아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거를 우리 국토부 장관께서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요 정도로 하고, 이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공공주택을 많이 이제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역세권 주변에 고밀도로 해서 좀 한다. 그건 좀 좋은 아니고, 또 우리 지금 사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공공자가주택 있죠. 네네. 그것도 안은 좋은 안이에요. 주거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 이제는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사는 주거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것도 좋은 건데, 이 공공자가주택은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그런 주택을 만드는 데에 입지, 좋은 입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또 질문 때 얘기를 하겠지만 요걸 주택은행 제도와 연계를 해서, 지금 전세 물량도 문제가 되고 아파트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앞으로 2021년도, 22년도에는 주택 물량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갑의 조호섭입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 18번째 질문 순서입니다.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질이라든가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청문회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2월 15일부터 2월 18일, 2월 22일 어제까지 후보자의 의혹, 의심, 또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성명을 발표하시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이렇게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능력을 평가할 만한 자료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실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부분들에 약간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하지만 18번째 질문 들어가면서 오전에 코로나 때문에 의원회관에서 이 청문회 과정을 지켜봤는데, 그동안에 제기됐던 의혹들이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하고 해명되어가는 과정이 지금 오늘 청문회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져왔던 의혹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실대로 그렇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의혹이나 의심, 뭐 가능성, 성명서 내용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 가지고 미리 사퇴를 해라라고 재단하는 것은 마치 청문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듯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특혜 의혹, 그다음에 아파찬스 의혹, 그리고 조금 전에 SH 쉐어하우스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차 없는 사람 선정 문제 등등이 있거든요. 먼저 뭐 다른 것은 거의 다 해소가 된 것 같고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과태료 문제는 그 하나 조금 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그게 장관직을 사퇴할 정도의 중징계, 중처벌인지는 잘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공유식당 문제에 관련되어서 충분하게 답변을 못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는 광주광역시의원을 8년간 했습니다. 8년간 하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공간의 효율적 이용 문제 그리고 입주자들의 커뮤니티 공간의 활용 문제를 지적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되어서 맥락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당동에서 그 방배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그 성딘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 설계안에 대해서 같이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 그 공유주택을 만들었길래 공유주택의 공유식당을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뭐 케이터링이라든지 공유주택을 얘기해서 우리나라 문화는 아침을 서로 모르는 사람하고 먹질 않는다. 특히 여성인 경우에 이제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데 아침 식사하는 거를 전제로 다른 부엌을 줄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실제 문화가 맞는가? 그러면 입주자부터 서로 아침을 나눠 먹을 정도의 사람들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까지 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특히 또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아침을 사 먹는 것도 비용 부담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침을 사 먹는 형태로 이렇게 설계하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앞뒤가 없이 가난한 사람은 외식도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비약되는 거는 저로서 참 너무 좀 후보자님. 억울한 겁니다. 예. 네. 현실 상황을 감안을 해서 공간을 어떻게 입주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에 못 사는 사람들이 아침에 사 먹냐라는 이야기를 하신 걸로 지금 회의록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회의록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어찌든 이게 내부 회의고 외부 회의고를 떠나서 일단은 아까 쭉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가 사용하는 언어는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 네, 부분에 네. 있어서는 뭐 회의록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쭉 말씀 주셨지만 충분하게 해명하시고 이렇게 사과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차 없는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건 역세권 위주의 임대주택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특히나 청년들,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역세권에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부분으로 입주 원칙을 차 없는 사람으로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청년주택으로 가자라는 취지의 발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 그런 주택이 저 서대문에 그렇죠. 이화여대 앞에 주차가 없는 건축구역이 있고 거기에 대학생 주택을 지었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1층이 상가가 되고 2층이 커뮤니티 센터가 돼서 위층에 그 대학생들이 살거든요. 충분히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임대료가 적은 거죠. 주차장을 만들려면 지하를 파야 되는데 지하 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근데 대학생이 임대주택에 사는 대학생이 차를 끌고 다니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건축 규정은 그 대학생이든 뭐든 그 주택이면 임대주택은 0.6대, 아주 작은 주택은 예외적으로 조례에 따라 0.3대 이렇게 의무화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도 길어지고 또 임대료가 결국 상승하니까 대학생들한테도 별로 좋지도 않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라. 그런 취지로 말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 해명도 하셨고, 근데 제가 질문했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SH 사장과 LH 사장, 즉 부동산 문제의 전문가답게 공간의 효율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이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으로 발언을 하신 건데, 그 과정에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해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62.4%가 지명 철회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건 지금까지 언론에 호도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 제기, 사실 확인이 안 된 의혹의 제기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라면 아마 의견을 달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드릴 내용이 좀 더 많이 있는데 나중에 추가 질문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마이크 한 번 더 챙겨봐 주세요. 바짝 네네, 당겨서. 알겠습니다. 예. 예, 변창흠 후보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분인데 오늘 제가 축하와 응원을 해드리지 못한 점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영상을 좀 보실까요? 청와대 분수대 앞에 현수막을 들고 모인 노동자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 예, 네, 변 후보자님. 네, 지금 목소리 들으셨죠? 네네. 예, 바로 우리 그동안 어쩌면은 가깝게 지냈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지금 나서서 이렇게 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대통령께 우리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제가 우리 그 LH 사장 시절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죠? 부동산 그 가격이 대체적으로 상승기에 현 정부의 어려운 평가를 시기에 예, 높게 하셨죠. 네. 지난 정권보다 굉장히 우수하다. 그렇게 보셨죠? 자, 그러면 잠깐 다시 한번 비교 좀 해봅시다. 우리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3년간의 주택 가격 변동 상황을 보면은 저 화면에도 나오고 여기 저 표도 있습니다. 자, 김현미 장관이 자주 인용하던 표현인데 우리 한국감정원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비교해 본 겁니다. 자, 우리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안정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과제인데 이명박 정부 때 마이너스를 기록하죠. 그래 박근혜 정부 4년 1개월간 11.94%. 그런데 문재인 정부 지난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14.15%. 역대 정부에 제일 높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변창흠 후보자님 지금도 이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주택 정책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 좀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주택 가격 상승 여부가 주택 정책의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될 수가 그러면 없습니다. 그 부분의 변명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끝나고 드릴게요. 네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지난 제가 말씀드릴 때 5월 기준이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11월 기준 통계를 다시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서울 지역 아파트가 퍼센트 포인트로 2.09%가 또 늘었어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 3년간 1.71%보다도 더 많은 6개월 사이에 또 서울 지역 아파트가 이렇게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아파트 보세요. 전국 아파트 평균이 지난 3년간 1.71%였던 것이 요 사이 6개월간 5.65%로 무려 3.3배 전국적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이러한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이 완성됐다고, 다시 말해서 전월세 3법 그리고 주택 관련 중과세, 징벌적 중과세 시행, 각종 거래 규제 강화한 이 결과로 나타난 참혹한 현상이 지난 6개월간 서울과 수도권 대한민국 전역
주택시장에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한번 단답식으로 답변해 줘 보세요. 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그 일반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이제 고통스럽고 또 앞으로 또 주택을 구입할 분에게도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관 취임하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또 관련해서는 추가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먼저 우리 변창흠 후보자 지난 SOH 사장 시절에 카드 사용 내역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임 사장에 비해서도 무려 2배 이상 그 법인카드 사용액이 늘고, 또 뭐 후임 사장보다도 물가 상승률이 있었던 이런 경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그 공기업의 사장이나 또 CEO가 법인카드를 많이 썼다는 것은 그 다 누구랑 만나는 걸 다 공개합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고 봐주시는 게 알겠습니다. 오히려 더 예. 맞지 않는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변명하시겠죠. 예, 그렇지만 변 사장님이 그 SH 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지 그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엊그제 그 우리 보도도 했지만 창신동 지역의 도시재생 지역 실패한 사례도 나왔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변창흠 후보자님 SH 사장 시절에 그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지난 1월 13일 그 허인혜 씨랑 식사한 그런 그 경우가 있었죠? 네, 맞습니까? 그분하고 예. 우리 부서의 그 간부랑 같이 몇 명이서 같이 만났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간부면 어떤 간부를 말씀하시나요? 아마 그때는 그 요런 그 태양광 설치 쪽에 관련한 아마 부장이었던가 하여튼 예. 잘 기억은 잘 나지 자,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인혜 씨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시죠? 네네네. 예, 이거 무슨 지자체 국회의원들에게 청탁알선 대가로 군품 상당 3억 9천만 원의 상당 군품 수수하고 또 2억 원 상당의 수수를 약속한 혐의로 지난 8월에 구속돼 있습니다. 이분과 그때 만난 이후로 우리 지금 이분이 그 녹색드림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SH 임대주택 태양광 실적에서 관련해서 제로였던 실적이 2016년엔 190건 건수로 3,400만 원, 2017년엔 1,090건 1억 700만 원, 그리고 2018년엔 물론 이제 퇴임 후시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순서대로 올라가는 거겠죠. 2018년 1,515건 2억 5천만 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12월 30일 날에는 2015년 또 우리 SH와 녹색드림과 또 비공개 피자서를 제기한 바 있죠. 네네. 그런 비공개는 아니고 공개입니다. 많은 의혹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한번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 2015년에 그 녹색드림 허윤혜 이사장이 그 SH의 임대주택에 25기의 태양광을 무료로 설치하겠다고 제안이 왔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걸 설치하면 임대주택 입주민이 한 해에 10만 원, 한 달에 한 8천 원 정도가 전기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MOU를 맺었는데 25기 하는 걸 갖고 보도자를 뿌리기가 그래서 홈페이지에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비공개를 비밀 협약이라 이렇게 또 보도하니까 저로서는 좀 억울한데요. 그런데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제가 저녁을 관련 간부랑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때 그 우리한테 SH에 이걸 제공할 때 서울시의 선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6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그 서울시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고 우리는 전 기관들끼리 나누는 공식을 서울시랑 협의해서 배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그 업체 선정에도 관여할 수도 없고 기준도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고 그 업체들 중에서만 하도록 서울시에서 공문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그 공식대로 발주를 해서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거꾸로 특혜를 받았다면 SH 주민들이 이익을 취한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발주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네.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도 없다는 얘기신가요? 뭐 없죠. 다만 이제 햇빛 발전소라든지 이런 그 태양광 관련되는 회의들을 서울시에서 개최할 때 저도 태양광이 대부분 아파트에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 서울에만 저희들이 한 19만 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주택을 설치해야 되는 SH공사 사장으로서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인사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계약 당사자는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의원님. SH가 계약 당사자잖아요. 이런 태양광 업체와 네네. 계약 당사자는 SH죠. 네네네. 그거는 선정을 서울시에서 정해서 내려준다고요? 그렇죠. 6개를 정해서 요 업체랑 계약을 하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랑만 계약하게 돼 있고 그 업체에게 몇 개씩 나눌 건가 하는 거는 외부 전문기관들이 각종 통계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그 똑같이 나누는 거랑 그다음에 실적에 따라 나누는 공식에 따라 가지고 설계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업체에 비해서 아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0호 정도밖에 안 간 거고 다른 데는 아마 그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배정이 됐을 겁니다. 그럼 모든 업체 대표들과 식사 자리를 가셨나요? 감사의 식사 자리를?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그분들은 저한테 후보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25기를 설치를 해주지 마무리해 주세요. 않았으니까 다른 분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과 그 형평을 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서울시 강서을의 진성준입니다. 방금 그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연관해서 좀 여쭙죠. 그 녹색드림 협동조합 등 태양광 사업자들과 LH 또는 SH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아는 바 태양광 사업의 절차는 어떤 업체에게 본인 아파트나 집에 태양광을 설치할 거냐 하는 거는 설치할 집 주인, 즉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최근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업체에게, 그러니까 서울시가 선정해준 업체에다가 물량을 배정해 줬습니까? 물론 이제 설치할 주민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렇게 선택한 그 주민들 중에서 그럼 총 서울에 1000개가 됐다 그러면 1000개를 누구가 설치하게 할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설치할 업체를 그 서울시가 6개로 정했고 그 당시에 그 다음 연도에는 7개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1000개를 공모를 하면 그 업체들 중에서 6개가 다 오는 게 아니라 2015년에는 3개 업체만 신청을 했고 2016년에는 4개 업체인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그 4개 업체를 그럼 어떻게 나눌 건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외부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 그다음 SH 직원들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0개, 100개 이렇게 나누면 거기에 따라 계약을 하고 그럼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의 사업 능력이나 실적이나 이런 걸 봐서 네네. 그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물량들을 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업체 능력은 서울시에서 이미 그러니까 평가해서 결정을 평가에서 해줬습니다. 내려왔고 저희들한테. 네네. 그래서 사업 실적들을 봐서 물량을 배정해 주고 실제로 이 물량대로 소비자들이 그 업체를 선택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야 사후에 정산해 주는 거잖아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특혜가 있을 수 없어요. 네. 소비자가 녹색 드림 협동조합을 선택해야만 녹색 드림 협동조합에 물량이 가는 겁니다.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특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사업의 구조 자체가. 맞습니까? 네, 이 부분은 다 투명하게 되어 있고 공식도 다 나와 있어서 그 공식에서 하나도 틀릴 게 없습니다. 네네. 네네. 공연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변창흠 장관 후보자께 우리 국민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나 또 실무적으로나 이론과 실무를 다 겸비한 분이다. 또 현장에서 주택 공급 사업들을 SH, LH에서 계속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뭐 전세 대란이니 또는 주택 공급 부족이니 하는 얘기들이 싹 사라질 수 있도록 정말로 획기적으로 공급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 이 후보자께서 평소에 공공자가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을 당신의 신념으로 삼고 여러 계기를 통해서 그 소신을 밝힌 바 있는데 공공자가주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저는 그 2006년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께서 그 반값 아파트의 하나로 토지임대주택을 주장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 당시에 환매조건부 주택을 제안해서 그 이계한 의원께서 그거를 이제 받으셨고 그게 주택법에 들어가서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자가주택이지만 공공성을 띈 거를 공공자가주택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제안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중간 유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양주택은 너무 비싸고 임대주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는 시세 반값 정도, 즉 전세 가격 수준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주택의 유형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 대신 개발 이익은 독점하지 못하게 그렇게 합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택을 만들자. 거기에는 이공용주택 또는 지분형 주택, 그 다음에 토지임대부주택, 환매조건부주택 이런 설계를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 국토교통위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는 이것을 좀 공급을 하면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젊은 신혼부부나 청년층들이 정말 내 집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값싸고 질 좋은 평생주택에 대한 소망이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아까 저 임대주택의 그 공유식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언의 맥락과 취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네. 구의역 김군 사고 문제와 관련해서도 SH가 현장에서 공사를 많이 하니까 특히나 건설 현장에서의 재해가 많으니까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안전 문제를 워낙 강조하셔서 만일 사망사고 한 명만 나타나면 모든 업무를 중지하시고 현장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철저히 준비했고 대응해서 한 해 4명, 5명의 인명 사망이 있었는데 제가 첫 해에는 1명, 두 번째 해는 제로, 마지막에 퇴임 직전에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실 정도로 정말 저는 각고의 노력을 해서 줄이려고 노력했고 그 일환으로 제가 회의 때마다 안전 문제를 정말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 번도 그 전체 회의에서 안전을 빼질 않고 끊임없이 안전 문제, 생명의 문제를 강조했는데 그 일환으로 나온 말인데 네. 어쨌든 제가 좀 앞부분에 예를 들면서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진심으로 사소한 그 부주의도 점에서. 큰 사고를 부른다. 그러니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는 네. 점을 강조하다가 그 말씀이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맥락과 취지가 우리 국민께 좀 잘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러자면 지금도 산업재해 문제로 골치가 아프고 그래서 지금 국회 앞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해서 산업재해를 좀 제로로 만들자라는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재해라는 것, 또 안전사고라는 것은 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고 설계의 문제고 또 제도나 예산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면 그것을 발주하는 기업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대비하고 조심해야만 된다. 그러려면 그 재해를 일으키는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 제재 또는 심하면 이제 처벌이 좀 가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 적용의 대상과 의무는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입법 과정에서 좀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중대기업처벌법만 가지고는 건설 현장에 다 적용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시공사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에 설계, 시공, 감리 모든 절차에 건설 현장에서 다 안전 유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가 됐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건설안전특별법도 이게 중대재해하고 다르게 좀 소규모 그 단지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발주자나 설계자, 감리자 등도 이 건설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중대재해법과 또 별도로 또 제정할 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우리 공공기업이 공사 발주를 할 때 발주자의 평가 기준에 아예 재해나 이런 사고를 많이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엄격한 페널티를 물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좀 제도로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열린민주당 김진애입니다.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할 때 그때 엄청난 살인적인 속도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19건의 사건이 있었고 20여 명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한 말이 분석해 보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사고나 교통사고, 익사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기함할 발언을 했는데도 당시에 이 보도는 일부 진보 언론만 몇 개 보도를 했고 뭐 보수 언론에서 별로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어느 당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 보고 퇴임하라,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거면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건 장관 자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고요. 공직자라고 하는 역할이 사실은 어느 자리에서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맥락 없이 이걸 잘라서 얘기하면 더군다나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각별히 조심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누구도 특히 이제 지금 여당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나온 발언뿐이야 다른 어떤 것도 사방에서 적대적으로 쳐다볼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부풀리고 또 왜곡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내부에서도 뭐 회의록이나 다른 거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부풀려서 내보내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언행을 각별히 조심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기회에 국힘당조차 안전사고 외주 위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게 됐으니까 저는 이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사과를 하셨는데 이건 말뿐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장관이 한마디 한마디 강조하실 때마다 현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할 테니까는요. 앞으로도 많이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거는 제가 그냥 앞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벌써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는 정책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문재인 정부의 큰 방향에서의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이나 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동의를 하지만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뭐 시행착오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야당과 보수 언론이 굉장히 좋아할 지적이실 텐데요. 첫 번째는 아마 많이들 하는 게 과도한 혜택을 준 임대사업자 등록제일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걸 좀 바꾸기는 했지만 당시에 사실은 이제 20대 국회하고 20대 국회 구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하고 싶어 했던 전월세 등록제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 혜택을 주는 걸로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 이게 한 가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도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핀셋 규제인데요. 저는 핀셋 규제가 초기에는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에 초저금리와 이 과도한 유동성, 특히 코로나 이후의 이 과도한 유동성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물론 이것이 언제 거품이 다시 걷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때에는 이 핀셋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거는 어저께 이제 진성준 의원이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이 법안을 내시고 그리고 또 뭐 여러 질문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답해 주시겠으나 제가 진성준 의원님하고는 솔직히 밤샘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1가구 1주택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제가 이렇습니다. 저는 이게 단기 투기성 다주택자는 확실하게 잡아야 되지만 우리나라에 약 2천만 호의 집이 있는데 그중에 800만 호가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한 100만에서 150만 정도가 공공임대고 나머지가 민간임대입니다. 그리고 그 민간임대의 상당 부분은 아파트가 아니라 비아파트입니다. 다세대 연립, 다가구 이런 거로요. 여기에서 제공하는 주택이 상당한 부분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는 게 있는데 왜 일괄적으로 다주택자를 이렇게 매도를 하느냐. 이게 오히려 상당히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꼭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그리고 새 아파트 이것만 중심으로 해서 시장 분석을 하거나 주거 안정성에서 하는 거 이거는 좀 지양해야 하고요. 앞으로는 비아파트 그리고 민간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민간 임대가 어떻게 건강하게 시장에 제공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강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솔직히 전임 김현미 장관께서 하도 다주택자 이렇게 공격을 하셔서 제가 말을 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현실적인 변창흠 후보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거는 이게 뭐냐 세계적으로도 보면은요 자기 주택을 가진 데는 자가 보유율이 대개 50%에서 60% 사이입니다. 미국만 조금 65%.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임대로 많이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공에서 다 이걸 제공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문재인 정부에서 한 2% 정도 더 올려서 지금 8%지만 그래서 민간 임대의 역학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를 그리고 앞으로는 임차인 보호도 중요하고 또 임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보호, 먼저 제가 무슨 세금 깎아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적대시라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앞에서 얘기하셨지만은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에 지금 70% 이상이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장에서 안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안 됩니다. 의원님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방송 중이라서 그거는 안 된다고. 네네. 네, 그럼 제가 의견을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자기 집에 사는 사람, 자가주택 점유율이 지금 58% 전국으로 소유율은 한 61.2%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를 공공임대주택이 다 커버해주면 좋은데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말까지 지금 8%니까 나머지가 비지 않습니까? 이 나머지는 민간임대가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를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거 안정에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다주택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 다주택자가 투자용, 투기용, 캐피탈 게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만 임대주택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전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주택이 하나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임대사업자가 가져갈 거냐 또 무주택자가 가져갈 거냐 이 경쟁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자칫하면 이게 무주택자가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뺏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서 아직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공공임대만 다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임대도 적절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데 하여튼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하시죠. 네. 아니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만 할 것 같아서요.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분만 하실 거죠? 예, 1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애 의원님, 저는 1가구 1주택 보유와 주거를 기본으로 하자라고 하는 주거 정책을 기본으로 하자라고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이것이 다주택 소유자를 적대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국민의 소망이 내 집에서 발 뻗고 편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인 만큼 이 국민의 소망에 부응하는 정책을 펴야 되겠는데 아직도 무주택 서민들이 많고 치솟는 집값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스러워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주거 정책과 주택 정책의 기본은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내 집에서 편히 발 뻗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자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이제 견해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이나 주거 정책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적대적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은 대단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서울 강북구 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우리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야당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면 언론이 이를 받아쓰고 다시 정치권에서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그러면서 후보자에게 엄청나게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붙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제기되는 의혹은 제목만 보고도 나쁜 사람 이런 부정적 인식이 쌓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검증보다는 아니면 말고시기에 의혹 제기 그리고 가짜 뉴스에 기초한 마냥사냥과 같은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후보자가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는 와중에 비슷한 사례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빠 찬스가 아닙니다. 환경단체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고 자원봉사자가 언제든지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아빠 찬스가 있어야만 환경단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시에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언론에는 그 고등학교에 떨어졌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전혀 답변의 맥락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이것이 다시 전파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유포된 가짜뉴스 하나를 팩트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야당 의원께서 제기하신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 행사와 관련된 건데요. 환타지 연출국이라고 비난한 보도자료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거짓된 정보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PT자를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행사를 위해 새벽까지 주민들의 잠을 깨우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던 LH공사의 눈물겨운 노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스란히 게재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를 담당했던 현장 소장은 새 집에다가 가구를 배치한 게 전부고 업무를 마치고 문을 닫은 시간은 오후 9시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글은 행사가 있었던 218동에 거주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직 입주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온라인에 떠도는 글을 아무런 검증 없이 재생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보도자료의 한 대목입니다. 도저히 입주할 수 없는 부실 시공을 놓고 LH와 시공사의 책임 미루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대통령 방문 주택만을 위한 맞춤형 인테리어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보도자료에는 하자와 관련된 사진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자 사진이 올라가 있는 해당 커뮤니티 글에는 하자 사진뿐만 아니라 이런 글도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5일자로 보수공사가 모두 완료됐다라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행복주택에 방문했을 당시는 12월 11일입니다. 12월 11일입니다.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인데요. 뿐만 아니라 해당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7건의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출했는데 거기도 역시 하자가 다 처리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방문하기 이전에 말이죠. 그럼에도 후보자가 해당 임대주택에 하자는 방치한 채
대통령 신기 관리에만 몰두한다는, 대통령이 잘 보이기 위해서 몰두한다는 식의 보좌를 배포하는 것은 침소봉대를 넘어서 가짜뉴스의 생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뉴스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날 행사가 임대주택 100만 호 기념단지를 대통령이 방문하는 행사였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대통령이 임대주택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그리고 더 넓은 공간으로 더 많이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천명하고 그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그런 계기점이 돼야 될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으로 그런 논의가 모두 실종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그 현장에 다녀와 봤는데요. 어린이집도 잘 돼 있고 작은 도서관도 예쁘게 만들어져 있고 공간이 너무 아담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설계로 공간이 잘 꾸며져 있는데 마치 거기를 하자가 많아서 입주할 수 없을 정도의 공간인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여야가 저는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더 좋은 임대주택을 더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생각은 저는 갖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보자에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지난 8월 대통령이 수석보좌관에서 그 이야기를 하신 이후로, 근데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계획이 그 다음에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난번에 나오긴 했지만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것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언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크기를 늘려야 됩니다. 더 많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주택에서. 그리고 품질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주 대상자의 폭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주거 취약계층을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거나 외면해서도 안 되는 그런 과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속장치 정비해야 되는데 장관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네, 그날 행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가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보여드리고 그다음 앞으로 더 좋은 주택으로 가자는 그 다짐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대통령님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은 최저주거 기준에만 딱 맞춘 겁니다. 4인 가족이 43제곱미터가 최저주거 기준인데 거기가 44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4명까지는 법적으로는 되는데 앞으로 애도 커지고 식구도 늘어나고 성이 다르면 방을 하나씩 더 얻어야 되는데 더 큰 주택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44가 제일 크지만 55, 60, 85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형 아파트나 32평형 아파트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부탁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다녀오신 것처럼 화성동탄은 참 잘 만들었습니다. 100만 원 다 보니까 이거를 설계하려고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나 실내 놀이터, 도서관 뭐 다 좋습니다. 어린이집까지 15% 예산이 더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보시기에 이 집은 그만큼 잘 지었습니다. 예산이 15% 더 들었습니다. 앞으로 15%만 더 예산을 쓰시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훌륭한 아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만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면 그 일을 강력하게 추진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 좋은 평생주택은 결국 예산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면 정말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임대주택이나마 그러니까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팩트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화성 동탄 간 집 구경하는 집용이죠? 그게 대통령을 위한 집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41, 44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예, 구경하는 집 그거 만드는 거 때문에 4,290만 원 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구를 빌렸기 때문에 그 빌린 비용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때 방문해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당 대변인이 한 모든 발언 내용들은 다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예, 국민의힘.
참으로 이거는 정말 이게 사실에 기초하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아시죠? 네네. 그거 그 사장님이 작성하셨습니까? 제가 그걸 작성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서울시 감사 결과로 보니까 그 블랙리스트에 그야말로 좌천성 인사라고 찍혔던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다 승진하고 영전했죠. 네, 그때 2017년 국감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블랙리스트 저도 그때 관심 있어서 봤는데 종편 두 곳에서 그 블랙리스트를 보도를 했는데 그 블랙리스트 두 곳의 종편에서 다룬 블랙리스트가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인사에 대해서 한 인사는 XS가 나오고 한 인사는 세무 X가 나오고 심지어 그 기록 자체가 조작된 흔적까지도 있다라고 한 후속 보도도 있었습니다. 정말 네. 출처도 모르고 사장님이 작성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사장이 그때 당시에 작성한 것으로 몰아나가고 허위사실로 이렇게 규정짓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랙리스트와 연계해서 이 모모 본부장이 부당해임 소송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SSC가 1심에서 패소하고 2심 화해 권고 결정이 받아들여가지고 잘 마무리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동안에 사장 연임 과정 속에서 물론 내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오던 그 직원들이 내부 승진을 바라는 그런 열망이 있었고 또 그 사실상 그때 당시에 사장님도 그 연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시에다 여러 차례 연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퇴임 한 달 반 전에 그 연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시장님 전화를 해주셔서 저는 참 망설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게 소문이 나면서 그동안 뭐 사장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아마 충격적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모든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다 사퇴하자 그렇게 좀 얘기가 됐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것이 소송으로 갔다가 또한 소송으로 갔긴 했지만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같이 그런 직접적인 사의를 뭐 사장님께 문자도 보내고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자발적 사임을 법원에서 판시한 그런 기록도 남아 있죠. 네, 그게 소송이 그 SH 공사 이사 지위 확인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의로 낸 게 아니라 이사 직위는 여전히 갖고 있는 거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그 소송에서 화해 결정이 그분은 이사로 사직했음을 확인한다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로 사직, 그러니까 2017년 11월 9일자로 사직하였음을 확인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본인 스스로 물러났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사직했다는 걸 확인한 것이고 사직이 아니면 강제로 나가면 급여를 100% 다 줘야 됩니다. 1심에서 4,400만 원쯤 되고 그다음 그 과태료까지 합하면 한 5,600만 원쯤 되는데 실제 그 청구액은 3,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위로금에 불과한 겁니다. 네, 그렇게 위로금까지 줘서 이게 서로 화해를 해서 이 부당 해임이 아니라 자발적 해임이 인정되고 이렇게 잘 마무리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을 마치 뭐 블랙리스트하고 연계도 하고 아니면 또 사장의 월권 행위로 주장하고 이런 모든 허위 사실에 대해서 이 길을 떼서 바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적 질문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도요. 이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투기와 토지 소유 편중을 완화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수도권 개발을 통해서 나오는 이 초과 이익들을 환수해서
왜 수도권 주민들만 좋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하고 신도시에서 살아야 됩니까? 전국 곳곳이 똑같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좋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지방이 더 좋은 주택, 더 넓은 주택, 그다음 주택만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에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균형 발전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정말 공공임대주택과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가 결합되고 또 생활 SOC도 결합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혁신공간들이 결합된 그런 멋진 공공임대주택 모델들이 이런 초과이하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통해서 마련된 기금을 통해 가지고 전국 곳곳에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지방에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나 또는 분양주택의 수요가 모자랄 것이다. 이런 또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부는 또 미분양인데도 있지만 저는 지방에는 주택만 공급해서는 되질 않고 주택하고 돌봄 서비스, 주택하고 혁신공간, 주택하고 일자리가 같이 결합된 주택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훨씬 삶의 질이 높아져야만 굳이 대도시, 굳이 수도권에 서울에 몰리지 않아도 지방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좋은 정책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너무 좋은 정책이고 그야말로 주거복지 정책이 지방에서부터 먼저 시작되고 새로운 삶을 그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노력해 주시고 꼭 구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방역 조치를 위한 환기를 위해서 4시 2분까지만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홍기훈 의원님까지요. 예, 그러면 송원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경북 김천의 송원석입니다. 제가 정책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블랙리스트를 질의를 하셨고 또 어저께 블랙리스트 관련한 또 일부 자료가 우리 당에 제보가 돼서 좀 확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그 이모 이사가 지금 그 청구액이 3,1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원래는 4,4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요구한 거는 3,100이 아니죠. 나중에 화해한 금액이 네네, 그렇습니다. 재판상 화해 금액이 3,100이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사실과 다르고요. 아니요, 다르진 않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청구액이 3,100이라고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답변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2017년 11월 6일 13시경 사장실에서 원고를 포함한 본부장들과 감사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미리 준비해놓은 사직서에 서명을 해라 했는데 원고의 사직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모 이사입니다. 이모 이사의 사직서만 수리를 했다. 이거는 사실이죠. 여기 판결문에 나와 있네요. 네네네.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말입니다. 2017년 11월 9일 날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이렇게 인사발령을 내렸어요. 그것도 맞죠? 네네. 2017년 11월 9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후보자님? 네, 제가 퇴임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임기 마지막 날이었어요. 임기 마지막 날 가서 사직 처리를 한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퇴를 이미 차장님께서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사퇴하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마지막 날까지 이 인사발령을 내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후임 그 사장에 대한 인사권의 박탈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지금 이 굉장히 유사한 사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이미 표명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내년 1월 달에 있을 검사 정기 인사를 지금 하고 가겠다. 그래서 대전지검장 등등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대전지검을 비롯해서
정부의 잘못된 그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 수사팀을 해체하겠다. 마지막으로 다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인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 지금 이 문제를 거론을 하느냐? 우리 후보자께서 SH 사장 시절에 했던 인사가 있어요. 한번 좀 틀어봐 주시죠. 저 자료를 지금 우리 후보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바 없다라고 주장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누가 저 만들었어요? 제가 모르죠. 그런데 저기에 성향 분류가 나옵니다. 보면 관계가 우호적이냐 또 불편하냐. 우호적이냐 불편하냐는 뭐냐면 거기에 계시던 이사라든지 임원진들하고 얼마나 가까우냐를 성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진보 개혁 여부를 OX 세무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박원순 시장과 코드가 맞느냐를 또 OX 세무를 한 거예요. 이 자체가 잘못을 심각하게 한 거죠. 말하자면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부 성냥 사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원래 사찰이라고 하는 게 어리 조사하고 준비하는 건 사찰이 아니에요. 그건 생존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갑이하는 경우에 을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까 사찰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저기에 OX 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인사가 어떻게 됐는지가 나옵니다. 신모 마케팅 실장으로 있다가 주거복지본부 강남주거복지센터장으로 갔어요. 1급 직위에서 2급 직위로 보직이 강등된 겁니다. 문모 씨, 이 양반도 지금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집단 에너지 사업단으로 외부로 그냥 파견이 나갔습니다. 사실상 퇴출을 당했어요. 퇴출. 그리고 전모 씨, 본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상본부장. 그러다가 보상실장으로 내려앉았어요. 보직 강등입니다. 이거 후보자님 알고 계시죠? 네. 자, 그 이유까지를 보셔야지. 앞에 거만 보시면. 후보자님, 네. OX를 우리가 본인이 안 만들었다 했으니까 여기서 확인할 길이 없으니 OX를 떠나가지고 결과적으로 보상본부장이 보상실장으로 가고 하는 이런 이야기. 1급 상당에서 2급 상당의 직위로 내려앉은 보직 강등 이야기. 인사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조직 관리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인사관리, 조직관리 아니겠어요? 만약에 국토부에 가가지고 국토부에 인사를 담당하는 이제 최고 책임자로서 장관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인사팀장을 하고 있는 서기관을 인사팀장하고 난 뒤에 당신은 성분이 내하고 맞지 않으니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과에 말단 서기관으로 가셔. 똑같은 서기관 자리니까 못 보낼 건 없죠. 그러나 실질적인 강등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자꾸 되는 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금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인사를 3번씩 지금 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놨어요. 그게 다 우리 존경하는 지금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2014년 12월 인사 이거를 흉내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아니 왜 그거를 제가 했다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저도 이 이후를 보시면 그대로 한번 보시면 신 XX 하시는 분은 2급 직위로 간 게 아니라 나중에 이사가 됐습니다. 잠깐만요, 후보자님. 그거는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 이후에 거기가 보니까 비슷한 지역이네 해가지고 했다는데 그건 그 이후의 일이고 2014년 12월 우리 후보자가 처음 SH 사장을 와가지고 그때 성분 조사를 해서 일단 인사를 해서 완전히 갈아엎어 놓은 겁니다. 이런 인사 패턴을 가지고 SH보다 더 큰 LH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자료를 따로 하겠지만 국토부를 가가지고 말입니다. 국토부라고 하는 것은 훨씬 SH보다 공공성이 더 크고 포괄범위가 넓잖아요. 그리고 인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후보자님, 평소에 내가 우리 후보자님 이 업무 자체에 대한 정통성에 있어서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건 나중 이야기고 이 당시에 인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정하시고 아니요, 그동안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다시피 저랑 아무 관계없는 문건을 갖고 저한테 했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 문제됐던 신범수 이분도 신모모 부신 분도 임원이 됐고 신모모 하신 분도 마케팅 실장까지 승진을 했고 다 이렇게 승진을 했는데 왜 이걸 거꾸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시니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네네. 이따 하시면.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저 평택시 갑의 홍기원입니다. 저 후보자님 혹시 측은지심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네네. 네. 네. 맹자의 공손 추편에 나오는 말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우연히 본 동료 의원 페북에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 올린 글에서 측은지심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변 후보자는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시민들에게 진정 어린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도 측은지심이 공직자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정치에 입문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후보자의 구의역 희생자에 대한 표현에 많은 국민께서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이 국토부 장관 나아가 공직자로서 자질이 있는지 우기심을 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네. 네. 후보자께서 과거 언행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사과 말씀하셨고 또 자성의 태도를 보여주셨는데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 마음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변창흠 후보자는 적어도 우리 국토위원들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LH 사장으로서 최소한 지난 6개월간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또는 개별적으로 여러 계기에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건 후보자가 보여준 말과 행동 그리고 정책을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LH 정책에 대해서는 판단이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후보자가 인격적으로나 업무 능력과 자질 면에서 국토부 장관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를 계속 거치면서 보여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식견과 소신 그리고 잘못 알려진 또는 부풀려진 사안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보면서 더욱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후보자께 한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청문회 모두 발언할 때 장관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청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 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의혹도 제기하고 또 팩트 체크도 했는데요. 방금 제 앞전에서 바로 질문하신 우리 존경하는 송원석 의원님께서 그 SH공사의 그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을 제기했는데 후보자께서는 제대로 지금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좀 중요한 시간이긴 하지만 추가로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누차례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 출처도 없고 또 누가 했는지 알 수도 없는 그 근거 없는 투서 때문에 제가 몇 년째 고통받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그동안 지금 투서 이렇게 온 게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데 서울시 감사에서도 또 지난 2017년 국감에서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면 저는 또 몇 년을 이거 멍해를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혹 제기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제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복할 수는 있지만 저로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상 이런 논의 자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겠지만 명확하게 입증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걸 투서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실인 양 제기하면서 이게 국민을 오도하게 된다면은 그것도 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좀 정책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전월세 시장의 어려움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여당의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저도 국민께 죄송한 마음인데요. 이런 점에서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가장 큰 기대는 과연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의 적임자일까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될 텐데 후보자께서는 그 부동산 가격 상승, 전월세 시장 불안의 본질적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금리와 유동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인 이제 저금리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또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서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조건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수요 요인과 이제 공급 요인이 같이 겹치면서 현재 주택 불안정을 낳고 있지 않는가.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 가격이 유동성과 저금리 때문에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투자적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에 공급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가구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수요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지 않다는 이제 그런 불안감도 있고 실제 그 전세 시장이나 또 주택 시장에서 그 가구의 변화나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주택 공급 부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리라든지 그 유동성의 문제는 또 경제 정책 전반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이 투자적 수요를 관리하는 부분과 또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들이 또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후보자님의 그러한 분석이나 판단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일부 야당이나 또는 일부 언론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상당히 신랄한 비판을 하는데 대안으로 내세우는 내용을 보면 좀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좀 계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재개발 재건축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 LTV 기체 같은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부동산 관련 세율을 인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수요 측면이 있고 주택의 공급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금리나 유동성 때문에 수요가 부풀려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그 수요를 유발하는 그 정책들은 특히 이제 LTV나 그 DTI와 같은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게 되면 현재도 그 부풀려진 이제 수요와 그 부동산 전세나 또 각종 주택 구입 자금으로 인해서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이 팽창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고 공급 측면에서는 재개발이나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적절한 이제 개발 이익 환수 장치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택 공급 확대만을 위해서 그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와 함께 고려된다 생각을 하고 그 방안 중에 하나로 또 공공이 주도하는 이제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이 현재로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이 모든 것을 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개발 이익 환수와 그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민간과 함께 하거나 민간을 지원하는 형태의 다양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민간 협력형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율 인하 주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워낙 부동산 세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뭐 취득세, 또 등록세, 취득세와 또 보유세, 또 양도소득세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투자 수요 관리와 또 주택 보유에 대한 대가와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아주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적정한 이제 부담을 통해서 그 부동산의 과다한 이제 수요를 관리하는 측면은 이제 분명히 이제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너무 과도하게 그 세제가 높아졌을 때 국민의 생활에 과도한 불편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집이 한 채밖에 없고 또 소득이 없는데 그 세금이 너무 과다한 경우에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집을 이제 파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 뭐 과세 이연 제도를 또 도입한다든지 해서 부담을 줄이거나 뭐 이런 방안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기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